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김순희 씨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죠. 어떤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섬뜩한 공포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희 씨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어요. 그때의 절망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막막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죠. 낮에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24시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잠을 자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더 구해서 했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청소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 공부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해. 매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딸은 간호사가 되어 각각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자 순희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야. 하지만 20년 동안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랐어요. 그러던 중 문득 어릴 때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글쓰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창 시절에는 작문대회에서 상도 받았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완전히 잊고 살았던 꿈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진짜 글을 써볼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수강료도 한 달에 5만 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등록하려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어떡하지?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교실 수강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인데. 너무 늦은 걸까요? 강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전혀요. 글쓰기에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더 깊이 있는 글을 쓰시거든요. 동네를 둘러보니 구청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첫 수업날 순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강생은 총 12명이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순희 씨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도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첫 수업은 자기소개 글쓰기였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자신에 대해 써보는 것이었죠. 순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일단 쓰기 시작하니 글이 술술 나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고생, 그리고 이제야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글로 표현되니까 뭔가 후련했거든요. 선생님이 몇 명의 글을 골라서 읽어주었는데 그 중에 순희 씨의 글도 있었습니다. 정말 진솔하고 감동적인 글이네요. 글재주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 버스에서 본 풍경, TV에서 본 뉴스까지 모든 것이 글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도 쓰기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서너 페이지씩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순희 씨의 발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글쓰기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찰력도 뛰어나시고요. 3개월이 지나자 일기 쓰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창작에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선생님, 소설도 써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희 씨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장르에 관심이 있으세요? 순희 씨는 평소에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특히 좋아했어요. 추리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네요. 추리소설은 논리적 사고와 상상력이 모두 필요한 장르거든요.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범인을 찾지 못한 미제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써볼까? 순희 씨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있다면 누구일까? 어떤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을까?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구상해보니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소설의 제목은 사라진 남자들로 정했습니다. 연쇄살인을 다룬 추리소설이었어요. 첫 소설의 주제를 고민하던 순희 씨는 우연히 뉴스에서 본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60대 여성 연쇄살인범 박여진이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태였죠. 박여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즉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묘한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죽어도 쉽게 재혼하잖아.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건 불공평해. 이런 비뚤어진 심리로 범행을 시작했다는 설정이었어요. 박여진은 온라인을 통해 외로운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채팅앱이나 SNS에서 먼저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현실에서 만나 살해하는 수업이었죠. 첫 번째 피해자는 45세 회사원 박철민이었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잃고 2달째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박여진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닉네임으로 채팅앱에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매일 밤 1시간씩 채팅을 나누었습니다. 박철민은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죠.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 달 후, 박여진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번 커피라도 마시면서 대화해요. 목소리로 들으면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박철민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 당일, 박여진은 미리 준비해온 특별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수면제를 탄 커피였어요. 제가 집에서 직접 내린 커피예요. 향이 정말 좋거든요. 박철민은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달 동안 신뢰관계를 쌓았기 때문이었죠. 30분 후 박철민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여진은 미리 준비한 승용차로 그를 한적한 야산으로 옮겼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박철민을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시체를 땅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52세 이혼남 김성호였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여진은 이번에는 금융 컨설턴트라는 신분으로 접근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투자 상담 글을 올린 김성호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전문 투자 상담사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김성호는 재기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솔깃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투자인가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직접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김성호는 푸드트럭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박여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남의 한 사무텔이었습니다. 박여진은 그럴듯한 투자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최근 3년간 수익률이 연 15% 이상이에요. 김성호가 자료를 자세히 보는 사이 박여진은 뒤에서 미리 준비한 밧줄로 목을 졸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할 틈도 없이 김성호는 질식해 죽었어요. 시체는 사무텔 지하 창고에 임시로 숨겨둔 후 밤중에 다른 장소로 옮겨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48세 호라비 공무원 이동욱이었습니다.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박여진은 이번에는 결혼정보회사 상담사를 자칭했습니다. 재혼을 원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죠. 온라인에서 재혼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이동욱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 전문 결혼정보 상담사입니다.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이동욱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새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미혼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로요. 이동욱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만남 장소는 종로의 한 빌딩 지하 상담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박여진이 임시로 빌린 공간이었어요. 먼저 간단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동욱이 진지하게 상담을 받는 동안 박여진은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꺼냈습니다. 잠깐, 이거 뭐예요? 이동욱이 당황하는 순간 박여진이 흉기로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동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순희 씨는 이런 잔혹한 내용을 쓰면서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서운 상상을 할 줄 몰랐네. 하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마치 자신이 범인 박여진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범인의 심리, 피해자들의 상황, 범행 수법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그려냈어요. 6개월간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총 15편의 이야기였어요. 박여진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 상담, 다섯 번째는 중고차 거래, 여섯 번째는 등산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소설이 완성되자 순희 씨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이 조언해 주었어요. 요즘은 SNS에 연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세요. 순희 씨는 처음 해보는 SNS였지만 아들이 도와줘서 계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실버라이터 순이라는 필명을 정했습니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첫 번째 글을 올릴 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과연 누군가 읽어줄까 하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사라진 남자들 마이너스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첫 회를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2명이었습니다. 순희 씨 자신과 딸 하나뿐이었죠. 딸이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소설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던데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냥 상상으로 쓴 거야. 재미있게 읽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이런 글도 쓸 줄 몰랐어요. 진짜 작가 같아요. 딸의 칭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적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신이 즐거워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규칙적인 연재 스케줄을 정해둔 거예요. 한 달 후 조회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읽기 시작했거든요. 가끔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도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네요.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범인의 심리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무서워요. 다음 편이 언제 올라와요? 이런 댓글들이 순희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진짜로 읽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는 조회수가 15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순희 씨에게는 엄청난 성과였어요. 내 글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다니. 1년 동안 꾸준히 연재를 계속했어요. 총 30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속에서 박여진은 15명의 남성을 살해했어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다른 수법으로 죽였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박여진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드디어 완결이네. 순희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 소설 한 편을 완성한 거였어요. 완결 후에도 가끔 새로운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번에 다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순희 씨는 2번째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뉴스를 보던 순희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에서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된 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45세 회사원으로 아내를 최근에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 추정으로는 누군가와 만나러 나간 후 실종되었고 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뉴스 내용이 자신의 소설 첫 번째 살인사건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피해자의 나이, 성별, 홀로 사는 상황, 심지어 사망 원인까지 똑같았어요.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순희 씨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52세 자영업자가 투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한 상태였어요. 재투자를 위해 컨설턴트를 만나러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목 부위에 강한 압박 흔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순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쓴 2번째 살인 사건과 동일했어요. 피해자의 상황, 만남의 목적, 사망 방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우연일까?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 연속은 너무 이상했거든요. 순희 씨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커피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고 했어요. 2번째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만난 투자 컨설턴트와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살해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소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혹시 누군가 내 소설을 보고 따라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신의 소설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 여전히 15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모두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연인 건가? 아니면 순희 씨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생긴 건 아닐까? 3번째 뉴스가 나왔을 때 순희 씨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48세 공무원이 결혼정보업체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내를 사고로 잃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재혼을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살해당했고 했습니다. 순희 씨의 소설 속 세 번째 살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순희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상상으로 써낸 이야기가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소설을 올린 날짜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비교해 보니 거의 일주일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소설을 올린 게 1월 15일이었는데 실제 사건은 1월 22일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2월 1일에 올렸는데 실제 사건은 2월 7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2월 15일에 올렸고 실제 사건은 2월 21일에 발생했습니다. 혹시 내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생긴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다른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순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속 글을 써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소설이 현실이 된다면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네 번째 소설을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컴퓨터 문서에 저장해 두었죠. 내용은 60대 부동산 투자자가 가짜 토지 매매 상담에 속아 살해당하는 이야기였어요. 순희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글을 올릴지 말지를 놓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내가 올리면 정말로 누군가 죽는 건 아닐까? 결국 순희 씨는 네 번째 소설을 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SNS에 공지를 올렸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연재를 중단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몇몇 독자들이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빨리 나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순희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연쇄살인 소설을 쓸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뉴스를 보던 순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다행이야. 정말 우연이었나 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경찰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이 연쇄살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3사건 모두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고 피해자들의 공통점도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모두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살던 중년 남성들이었고 온라인을 통해 범인과 처음 접촉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TV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내 소설과 똑같잖아. 경찰은 범인이 60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CCTV 분석 결과 피해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은 6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순희 씨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소설 속 범인 박여진도 60대 여성이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내 소설을 따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신의 소설 조회수는 여전히 15명 정도였어요. 그 적은 독자 중에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소설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이 간접적으로 살인을 도운 셈이 되는 건 아닐까? 반대로 정말 우연의 일치라면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서웠어요. 다음 날 순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둔 연쇄살인 소설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 것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지워버리자. 30편의 소설을 하나씩 삭제하는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1년 동안 정성 들여 쓴 작품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글을 삭제한 후 새로운 공지를 올렸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 작품들을 모두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장르의 글을 써보겠습니다. 독자들이 아쉬워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왜 갑자기 지우셨어요?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었는데. 다시 올려주세요. 하지만 순희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연재작의 제목은 우리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혼자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었죠. 독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잘 쓰시네요. 감동적이에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요. 순희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2개월 후 경찰에서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연쇄살인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64세 여성 최모 씨였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7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뉴스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별, 그리고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는 점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설정한 소설 속 범인 박여진과 비슷했거든요. 정말 무서운 우연이었구나. 경찰 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온라인에서 외로운 중년 남성들을 물색한 후 다양한 명목으로 만나 살해했다고 해요. 동기는 남편을 잃은 후 생긴 남성에 대한 적개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죽어도 쉽게 새 사람을 만나는데 여자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게 억울했다고 진술했다고 했어요. 이것마저 순희 씨가 설정한 범인의 동기와 똑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지 않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 정확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후로 순희 씨는 추리소설이나 범죄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은 에세이와 가족 드라마를 주로 썼어요. 글쓰기는 계속하되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써야겠어. 독자들도 순희 씨의 새로운 작품들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느껴져요. 따뜻한 이야기에 마음이 치유되네요. 6개월 후 순희 씨의 SNS 팔로워는 100명을 넘어섰어요. 처음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도 순희 씨의 발전을 인정해 주었어요. 순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제는 진짜 작가 같아요. 순희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글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쓴 소설을 누군가 따라 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정말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글쓰기의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었어요. 글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현실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희 씨는 더욱 신중하게 글을 쓰기로 했어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만 쓰기로 말이에요. 지금도 순희 씨는 매주 새로운 글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일상 이야기, 자식들과의 추억,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 등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들이에요. 독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희 씨의 글을 기다리고 있어요. 글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요. 이런 댓글들을 받을 때마다 순희 씨는 보람을 느낍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순희 씨를 모범 수강생으로 소개하기도 해요. 순희 씨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순희 씨는 이제 글쓰기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찾은 새로운 꿈이었죠. 가끔 그때의 무서웠던 경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글쓰기의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내 글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지금 순희 씨의 소원입니다. 60대에 시작한 늦깎이 작가의 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비록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작은 독자들을 가진 소중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순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째,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큰 영향력을 가진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우연의 일치가 때로는 너무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의도로 쓴 글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순희 씨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작가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순희 씨처럼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순희 씨의 경험처럼 글이 가진 힘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순희 씨의 놀랍고도 무서웠던 경험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